부패 수사.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무겁죠? 오늘은 바로 이 반부패 수사라는 아주 치밀하고 중대한 세계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 말이 수사관들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한 명 잡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이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얽힌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그럼 수사관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건 범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걸까요? 법전에 딱 쓰여 있지 않은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말이죠. 수사관들이 찾는 건요, 딱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집중됩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이용한 어떤 대가로 받은 건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다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붙어 있는 꼬리표를 쫓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뇌물을 주면서 이건 뭐뭐 해달라는 청탁입니다 하고 계약서를 쓰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돈이 건네진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유리한 행정 절차나 규제 완화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암묵적인 합의, 즉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계약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그리는 거죠. 처음엔 그냥 밥 먹는 자리, 사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엔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따로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점들을 수사관들은 하나의 선으로 쭉 잇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은요, 뇌물의 형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금은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주기도 하고 가족이나 엉뚱한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싼 골프 접대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발 정보 같은 것도 전부 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뇌물로 봅니다. 빠져나갈 기멍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건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랄까 아주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보통 수사라고 하면 불러서 물어보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요즘 수사는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가져가느냐? 바로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입니다. 그걸 통째로 복제, 즉 디지털 클로닝을 해버려요. 그리고 당신을 부르는 건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입니다. 이미 답안지를 다 보고 질문을 하는 셈이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죠. 아유, 그냥 친구 사이에 고마워서 준 선물입니다. 네, 아주 흔한 변명인데 이게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안 통하는 말이 됐습니다. 왜 안 통하냐고요? 당신이 조사실에서 저희는 그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수사관은 모니터로 뭘 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카드 영수증, 식당 예약 내역, GPS 위치 데이터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당신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수사관이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섰어요? 라고 툭 던진 질문 하나에 제대로 답을 못하잖아요? 그럼 원래 수사하던 뇌물 혐의는 물론이고 갑자기 세금 탈루, 불법 정치자금 다툰 완전히 새로운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이제 수사 단계를 지나서 법정으로 무대가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법률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데이터로 다 드러났으니까요. 핵심은 그 돈이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였냐 아니냐입니다.
변호인 측은 당연히 이건 그냥 사회생활하다 보면 주고받을 수 있는 성의 표시였다라고 주장할 거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건 명백히 어떤 이권을 노린 대가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모든 데이터를 쏟아부을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받은 돈 액수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형법이 적용돼서 그나마 좀 나은데 3천만 원을 넘는 순간 택가법이라는 훨씬 무서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형량이 5년 이상으로 확 뛰고 구속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죠. 5천만 원 넘으면 7년 이상, 1억 원을 넘으면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사실상 1억 원 이상이면 재판은 구치소에서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액수가 곧 운명인 셈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주로 검찰이 만들어 놓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공무원은 애초에 그 일에 영향을 미칠 권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해서 직무 관련성을 깨거나 옛날에 꿔준 돈 갚은 것뿐이다라며 대가성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었으니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그 첫 몇 시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수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사회적 사형 선고의 입구에 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가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우왕좌왕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아주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럼 그 골든타임에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수사관이 묻기도 전에 내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둘째, 내 스마트폰을 포렌식 분석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절대 직접 하지 말고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반대로 절대 누르면 안 되는 자폭 버튼 같은 행동들도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증인에게 연락해서 우리 그때 이랬던 걸로 하자고 입을 맞추는 거, 이건 그냥 나 증거 인멸하고 있으니 빨리 구속시켜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설프게 이건 맞고 저건 아니다 라고 일부만 인정하는 전략도 데이터 앞에서 금방 탄로나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돈 거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만 줍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디지털 흔적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사관들은 그 데이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약을 찾아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디지털 기록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